페이지 7번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에 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중가액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비중가액이 뭐야? 그럼 곤란한 거야. 그럼 비중가액이 뭐예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가액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가액 구하라는 거구나. 이 문제를 알아야지 일단. 맞아요. 그래서 비중가액이라는 걸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산가액 구하라 그러면 이건 원가법에서 가액 구하라는 문제구나. 비중가액 구하라 그러면 이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 쓰라는 얘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묻는지를 먼저 파악하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가액 구하라 이 내용이거든. 그러면 머릿속에 있잖아요. 비중가액이라는 건 아까 사례 가액에다가 뭔지는 모르지만 꽉 조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정 보정하고 시점 수정하고 지역 요인 비교하고. 야, 이거 복잡해. 안 할래? 그러면 안 돼. 별거 없어, 이거. 별거 없어요.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지금부터. 하나도 안 어렵다니까. 하나도 안 어려워. 그리고 토지죠. 토지 동그라미. 지금 토지 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시험은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토지가 많이 나온다. 뭐가 많이 나온다? 토지. 원가법은 건물 많이 나와. 왜냐하면 건물 무슨 법 써요? 원가법 쓰잖아요. 그래서 적산가액 문제는 건물 나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요, 토지 나와요. 그럼 제가 왜 토지를 왜 동그라미 하라 그랬냐면, 토지는 면적 비교를 해야 된다, 이거. 이거 빠뜨리면 안 돼. 이거 빠뜨리면 안 돼. 면적 비교. 빠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토지가 나오면 시험지 받자마자 면적 비교 해야지 이렇게 적어놔야 돼. 안 그러면 빠뜨려버려. 됐어요? 자, 이거를 수정하는 방법은요.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점법이 있고 상승식이 있어요. 평점법 우리 못 푼다. 시험에 나오면 안 푼다. 나 안 푸는 거 풀지 마라 그래. 평점법 나올 수도 있는데요. 평점법 나오면 안 풀어. 안 풀어요. 상승식 나오면 푼다. 그러면 상승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자료에 줍니다. 자, 비중가액 구한다는 거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봤더니 박스가 하나 나오고 글자 엄청 많아. 그럼 우리 수험생들 보자마자 내게 아닌가 봐 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거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자, 볼게요. 왜 1분도 안 걸리냐면요. 사례 가액은요, 가르쳐줘요. 가르쳐준다. 자료에 있다. 있어요. 있는지 찾아봐봐. 금액 딱 하나 나와 있을 거야. 자료에 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가르쳐줘. 2억 4천. 찾아서 적으면 돼. 곱하기거든. 수정하는 건 다 곱하기예요. 자, 시점 사정보정 자료에 없어.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안 준다. 왜냐하면 사정보정이 나왔다는 거는 평점법이에요. 평점법은 내가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못 푼다, 우리. 근데 나중에 시험 직전에 한 번 알려드릴 거예요. 하여튼 우린 그거 손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상승식이기 때문에 사정보정 얘기 안 나와. 그래서 사정보정 시험에 없어. 자, 읽어봤는데 뭐 사정보정 얘기 나오잖아? 풀지 마.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거는. 그건 내 거 아니야. 자료 딱 보고. 그러니까 내가 풀을 수 있는 건지 못 푸는 건지 판단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정보정 얘기 나오면 안 합니다. 안 한다. 없다니까. 할 거 없네. 시점 수정은 우리 앞에서 적산가액 구할 때 연습 많이 했거든. 그럼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점 수정은 있다. 없을 리가 없다. 지가 변동률 나오죠?
2020년 2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2월 1일은 무슨 날인데? 거래 시점. 9월 1일은 무슨 날인데? 그렇지. 이게 시점 수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 맞아요?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몇 프로 올랐다는 얘기야? 5%.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05. 다 할 줄 알잖아. 봐봐. 다 할 줄 알잖아. 다 잘하는데 뭐. 다 할 줄 아는데 왜?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시점 수준 끝났지? 끝났죠? 자, 이제 지역 요인 비교할 텐데 분명히 보나마나 인근 지역에 있다고 나올 거야. 뻔해. 인근 지역에 있다고 나오죠? 그럼 할 필요 없네? 할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개별 요인 비교해야 되는데 분명히 상승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 만약에 근데 상승식이면 우리 푸는 거야. 그래서 비중가액 구하는 문제 나왔잖아요. 아, 거래사례 비교법이구나. 문제를 보고 상승식이라는 게 있는지 본다. 없으면 안 풀어. 상승식 아닌 건 평점법이거든. 그거 우리 손 못 대. 상승식만 푸는 거야. 아시겠죠? 자, 상승식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개별 요인, 대상 토지는 거래 사례에 비해서 3% 뭐라고요? 우세하다. 우세 동그라미. 3% 우세하대. 3%라는 거는요, 100분의 103이에요. 맞아요? 우세하다 그러면 곱하기 1.03 하면 돼요. 그럼 3% 열세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봐봐. 100을 기준으로 하거든. 100을 기준, 상승식일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3% 우세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100분의 103이란 뜻이에요. 그럼 100분의 103은요 1.03이죠. 이 얘기란 말이야. 그럼 만약에 3% 열세라고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 100분의 얘는 항상 분모는 100이야. 100. 그럼 어떻게 돼? 0.97. 또 해볼게. 하나 연습해보자. 5% 우세라고 나왔어. 그럼 1.05. 맞아요. 100분의 105라는 뜻이거든요. 8% 열세야 돼. 8% 열세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0.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3% 우세하다 돼 있잖아. 곱하기 1.03. 했네. 못했다. 그 다음에 자료 있어, 없어? 그 다음 밑에는. 없고 상승식으로 하나 돼 있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뭐 남았어, 지금? 그렇지. 면적을 빠뜨린다니까. 밑에 없거든. 없거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끝낸 줄 알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좀 아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안 풀 거고. 아는 사람들이 실수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 여기까지 다 하고는 끝났네요.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된다고요. 면적 비교해야 돼요. 자, 면적 비교하는데요. 면적 비교할 때는 위에가 대상 부동산이고 아래가 사례예요. 대사야. 대사. 사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례보다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럼 사례 부동산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네? 110이라는 숫자가 어딨노? 사례 부동산. 여기서 틀리면 어떡해. 실컷 다 해놓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 문제가 참 제가 험난한 게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식도 세워야 되지. 식 쓰고 나서 계산기 두드릴 때 이상하게 두드려 버리지. 1 눌러야 되는데 2 눌러가지고 답 없네 그러고 막. 그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11 눌러야 되는데 12 눌러가지고 긴장을 하니까. 그 계산기 큰 거 사라니까. 조금 하는 거 사고 눈도 침침한데 1 누른다는 게 2 누르고 있잖아. 계산기가 조금 해가지고 버튼도 막 다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손이 좀 굵은 사람들 1 누르다가 2 눌러버리고 또 택도 안에 솔라 배터리 사가지고 비 오는 날 어떡하려고 그래. 태양광도 뭐 계산기 사가지고 들었는데 그날 비가 오네 시험날. 파워가 안 들어가. 파워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준비가 된 사람들은 계산기 2개 가져간 사람도 있다니까요. 2개 들어가면 있어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이지. 갑자기 계산기가 불이 꺼져 버릴 수 있잖아.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날 줄 알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2개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다. 하나도 안 가져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2개 가져간 사람도 있다고요. 누가 합격할까요? 2개 가져간 사람 무조건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 사태를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 많이 일어날 사태 대비할 필요가 없거든. 어차피 자기가 안 될 줄 알고 가기 때문에 계산기 안 가지고 가죠.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보세요. 사례가 지금 120제곱미터잖아요. 맞아요. 대상은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된다? 곱하기 120분의 110을 곱하라 이 말입니다. 120분의 110 대상 사례 대사 식 다 적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게 답이에요. 그럼 계산기 들고 두드리면 돼. 이제 2억 4천 곱하기 1.05 곱하기 1.03 곱하기 120분의 11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충분히 연습된 사람들 시험장 가잖아요. 비중가액 딱 나오잖아. 그럼 일단 이분들은 사례가액부터 찾아. 사례가액 해봤자 금액은 딱 한 개밖에 없어. 2억 4천. 요 자료에서 금액 나오는 거 2억 4천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보는 순간 사정보정 없어. 알아요. 왜? 상승식이기 때문에 사정보정 없겠구나. 시점 수정만 하면 돼. 시점 수정을 연습 많이 했거든. 적산가액 할 때. 그죠? 곱하고요. 만약 7% 올랐다면 어떻게 하면 돼? 1.07. 시험 5% 올랐다 잘래. 5%가. 1.05 곱했죠? 지역 요인 비교할 거 없다는 거 알아요. 왜냐면 인근 지역에 있다고 나와. 항상 사례 부동산이 어디 있다고? 인근 지역에 있다 나온다니까. 인근 지역. 그리고 나서 개별 요인만 비교하는 거예요. 개별 요인은 뭐라고요? 상승식. 만약에 지역 요인도 상승식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돼. 상승식은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조심할 거 뭐 있어? 면적밖에 없다니까. 면적, 대사. 됐습니까? 이게 뭐가 어려운 거야, 이거. 나오기만 바라야지. 다 풀 수 있어요. 자, 이제요. 공시지가 기준법 할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 자, 어디를 보느냐? 우리 앞으로 쭉 가시면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에 480페이지입니다. 거기 토지의 평가 보이세요? 네. 거기 별표 왔어요. 회색 박스 안에. 자, 토지의 평가는 무슨 법을 쓰라고 돼 있어요? 공시가기준법. 이 공시가기준법은요,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주 높아요. 아니면 이론을 내든지. 왜냐하면 이 토지평가를 공시가기준법을 한다는 게 바뀐 지 5년 정도? 한 5, 6년 정도 되거든요. 계속 내고 있습니다. 왜? 토지는 더 중요하고. 그럼 공시가기준법 계산 문제 나오잖아? 땡큐야. 이것도 푸는데 1분이다. 1분. 자, 그럼 공시가기준법이라는 게 과연 뭔지 볼게요. 이 공시가기준법은 원가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입니까? 수익 방식입니까? 비교 방식이야, 이것도.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 토지가 있거든. 토지. 감정평가사가 이 토지를 감정평가해야 돼. 그럼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상 부동산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토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해라. 만약에 아까 조금 전에 문제처럼 비중가액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하고 비슷한 뭘 찾아야 돼? 사례를 찾아야지. 사례를 찾아야 되죠. 근데 이 사례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냐면 거래가 있었던 부동산이야. 맞아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부동산을 찾긴 찾는데 사례 부동산을 어떤 사례 부동산을 찾아야 된다? 거래가 있었던 거를 사례로 쓰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가 있었던 거를 사례로 쓰기 때문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오케이. 근데 공시가 기준법은 뭐냐? 공시가 기준법은
자, 이 토지가 있어. 이게 대상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사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비교 방식이니까. 비교 방식은 사례를 찾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공시가 기준법은 사례로 뭘 쓰냐면 표준지를 사용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거는 사례를 찾을 때 무슨 사례를 찾는다? 거래가 있었던 거를 사례로 찾는 거예요. 그건 거래 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례로 뭐를 쓴다? 표준지를 사례로 쓴다. 표준지를 사례로 쓴다. 그게 못 쟀는데 그러면 차이점이 뭔데? 차이점 많지. 차이점 있지. 표준지는 거래가 있든 관계없는 거예요. 표준지라는 건 나중에 공부하는데요. 표준지가 뭐냐면 전국에 한 50만 필지의 표준지가 있어요. 이 표준지는 정부가 그 지역에 있어가지고 대표가 되는 토지들이에요. 대표가 되는 토지. 대표 선수야. 샘플. 아시겠죠? 여기도 표준지 있어요. 그걸 사례로 쓰는 거예요. 거래가 있었던 걸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부동산으로 거래가 있었던 부동산을 사례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사례 가액에다가 출발하는 거야. 사정, 보정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 사례 가액이 뭔데? 거래 금액이지, 거래 금액. 이게 거래 금액이잖아. 맞아요?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사례로 뭘 쓴다? 표준지를 쓴단 말이에요. 이 표준지는 거래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대표가 되는 토지란 말이야. 얘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 그게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야.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 가액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정을 하는 거야. 출발이 달라, 출발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어디에다가? 거래 금액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 공시가 기준법 어디다가 조정을 한다?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이 있었지? 사정보정이 있었잖아. 근데 표준지, 공시가 기준법은 표준지를 사례로 쓰잖아요. 아까 제가 줄친 게 있었거든요. 표준지는 말 그대로 대표가 되는 토지야. 대표. 그럼 대표라는 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돼, 안 돼? 그건 대표가 아니지. 맞아요? 그럼 표준지 공시가 돼. 표준지는 대표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럼 사정 보정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래서 공시가 기준법은 사정 보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정 보정 없다.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이론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재 보세요. 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한다. 공시지가 기준법. 감정평가업자가 공시지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줄칩니다.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뭐에 따라야 된다고? 거래 사례 비교법은 이런 말 없어. 얘는 순서대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순서 시험에 나올 수 있어 했더니 시험에 나와버렸지. 순서 시험에 물어봤다니까. 순서에 따라야 돼요. 자, 그럼 순서 한번 볼게요. 자, 맨 먼저요. 표준지를 선정해야지. 아까 우리 거래 사례 비교법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부동산을 찾아다녔잖아. 그치? 근데 공시가 기준법은 찾아다니는 게 표준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돼. 표준지가 사례이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사정보정하면 된다 안 된다? 와, 들어가면 안 돼. 사정보정 들어가면 틀려. 시점 수정한다. 시점 수정. 됐어요? 그럼 시점 수정이라는 거는요, 물가 조정하는 거예요. 물가 조정하는 거잖아. 아까 우리 원가법 할 때만 봐보세요. 시점 수정할 때 보니까 건축비 지수를 쓰기도 하고 물가 상승률을 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토지는요 딱 정해놨어요. 공시가 기준법에서.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 시점 수정 봅니다. 이번에 그 둘째 줄 봐보세요. 지가 변동률 적용할 거 보이세요? 줄 치세요. 지가 변동률을 써요.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을 쓰기가 여의치가 않아.
지가 변동률을 쓰려니까 여의치가 않아. 그래서 그 밑에 나번에 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적용 출치입니다. 이게 아마 25회 때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제가 사실은 좀 이거 소비자 물가 상승률로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자, 그러면 시점 수정할 때 맨 먼저 뭘 쓴다? 지가 변동률 쓰고요. 지가 변동률 쓰기가 여의치 않을 때 뭘 쓴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여기서 문제 또 낼 수 있어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먼저 쓴다 그러면 안 되고요. 뭘 먼저 쓴다고요? 지가 변동률. 그 다음에는요, 생산자, 소비자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지역 요인 비교하고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 밖의 요인 비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죠? 맞아요. 사정 고정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봤단 말이야, 이제. 그럼 이거를 계산 문제랑 가볼게요. 계산 문제. 네, 겁먹지 마세요. 겁먹을 하나도 없어요. 좀 나와야 돼,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짱에 나왔어. 땡큐야. 자, 어디를 펴시냐면 512페이지 폈습니까? 자, 6번 한번 볼게요. 30회 때 나왔네요. 그래서 올해 가능성이 있어요. 공시가 기준법 구하는 거 나왔으면 좋겠다. 자, 6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의 가액은 이렇게 돼 있죠. 공시가 기준법 쓰라는 거예요. 아까 7번은 뭐였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었죠. 6번은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뭘 묻는지부터 알아야 돼요. 이 두 개 같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요 공시가 기준법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맨 먼저 찾아야 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야.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 그렇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아야 돼. 자, 근데 보니까요 예전에는요 표준지 공시지가 하나만 딱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출제자들이 이제는 좀 야같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이제 어렵게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시가 2개 나와 있어요. 이 기호 1, 기호 2 해가지고 공시가 2개 나와 있지? 그럼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가는 비슷한 지역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지 한번 봐보세요. A시, B구, C동 100번지에 무슨 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자료에 보니까 1번은 공업지역이죠? 2번은 상업지역이네. 그러니까 우리는 1번 써야 돼, 2번 써야 돼. 그래, 끝났다 이제.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 찾았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얼마냐면 200만 원이죠. 맞아요. 출발한다 지금. 출발. 사정 고정 없어. 그럼 시점 수정이야. 시점 수정 지가 변동률 쓴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거 보니까 상승률 하나 나와 있어. 2개 있네 또. 공업지역, 상업지역 있네. 뭘 써야 돼? 상업지역 5% 써야 되잖아요. 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5% 올랐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05. 시점 수정 끝. 그 다음 지역요인 비교인데 분명 인근지역일 거야. 인근지역인가요? 할 거 없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상승식. 우리가 기다리는 상승식. 그래 봤더니 10% 웃어야 돼. 가로 조건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10% 웃으면 어떻게 하면 돼? 곱하기 1.1 했어요.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본다. 다른 조건은 이렇게 쉽게 내버려. 다른 건 또 없네? 자, 그 다음에 있잖아.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면적 얘기 안 나와요. 공시지가 기준법 면적 수정 안 해도 돼요. 면적 얘기 없지? 표준지 면적 얘기 안 나오잖아요. 없죠? 맞습니까? 면적 얘기 차도 없잖아요. 끝. 이거로 끝이야. 이게 뭐 어떡하라고 이거 지금. 이거 뭐 글자만 됐다 많지 쓸 거 하나도 없는데. 네? 겁먹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512페이지 5번 한번 볼까요? 이제 재밌어진다. 이제 재밌어진다. 점점 재밌어지는 거야. 자, 5번 한번 볼까?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감정평가에 구하래. 자, 그럼 일단 뭐 있고 있는 사례가액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있네. 3억은 찾았다. 3억 곱하기 사정 보정해야 되는데 분명히 특별한 사정 없다고 나올 거야. 왜냐하면 상승식이거든. 맨 밑에 상승식이라고 돼 있죠. 사정 보정 없어.
그럼 시점 수정이 있을 거예요. 지가 변동률 4%나 돼 있네. 곱하기 1.04 보면서 바로 적는 거야. 1.04. 자, 그럼 지역 요인이잖아. 인근 지역일걸. 인근 지역이네. 할 거 없네. 개별 요인 5% 열세네. 0.95. 그 다음에 토지 배터리, 면적 배터리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자, 봤더니 대상은 면적이 얼마고요? 120. 사례는 100. 그럼 100분의 120이네. 끝났어. 그러면 이제 계산기 들고 3억, 암산도 되겠네, 이제. 3억 곱하기 1.04 곱하기 0.95 곱하기 100분의 120. 끝! 재밌다, 이제는. 그래서 심심하시면 3번 문제도 나중에 511페이지에 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문제 보이세요? 네. 공시가 기준법이잖아. 풀어보세요. 그 위에 2번 있죠? 2번.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게 평점법이다. 이런 거 손 안 된다, 우리. 2번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비교 방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방식이라는 건 결국 시험 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이나 공시가 기준법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풀어드린 이 문제 있죠? 이거 연습을 많이 하세요. 한 줄로 딱 보자마자 한 줄로 쓸 때까지.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수익 방식 보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수익 방식 하기 전에 그거는 말씀 안 드렸네. 다시 앞으로 좀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어디를 해야겠냐면, 네, 505페이지예요. 505페이지. 공시지가 기준법 할 때는 사정 고정 합니까 안 합니까? 잊어먹지 마세요. 공시지가 기준법에는 사정 보정이라 말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자, 505페이지 보세요.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동그라미 이번에 적용 대상 한번 볼게요. 그럼 이걸 보기 전에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건 뭐예요? 대상 부동산하고 비슷한 물건이 거래가 된 게 있으면 그걸 찾아가지고 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대상 부동산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가봤더니 시청이야. 시청을 감정평가해달래.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써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최근에 시청 건물 중에 거래가 있던 걸 찾아야 되잖아. 관공서 거래합니까? 관공서는 관공서는 거래 안 합니다. 거래될 수도 없고. 그러면은 거래가 없잖아요. 그럼 거래가 없는 물건들은 거래 사례 비교법 쓰기가 힘들죠. 맞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시장성이 없는 물건은 거래 사례 비교법 쓰기가 힘들어. 대표적인 게 관공서, 학교, 교회, 사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거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원가법 씁니다. 자, 교재 볼게요. 단점. 단점의 기억 보이세요? 별표 하세요. 평가 주체의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 이게 줄쳐 놓으세요. 한마디로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례 가액에다가 사정 보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런 거 수정 작업을 거치잖아요. 여기에는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많이 개입돼요. 그래서 어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냐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큽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주관이 개입되기 쉽다. 가격 편차가 크다. 기억합니다. 네, 그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넘겨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네, 480페이지로 다시 돌아옵니다. 480. 자, 이렇게 거래 사례 비교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토지는 그래 공시가 기준법 쓰라고 돼 있는데, 예?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 왜 자꾸 내는 거야?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쓰라고 해놓고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안 들 수도 있지만, 그치? 왜 자꾸 좀
아니 공시가 기준법 써라 해놓고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왜 자꾸 쓰라고 그러냐, 이런 의문이 좀 들 수 있잖아. 해결해 드릴게요. 왜 그런지. 자, 14조에 거기 사망 보세요. 별표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 이거 나올지 몰라. 나오면은 저를 생각하세요. 자, 감정평가업자가 뭐를 기준으로?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래, 감정평가사는 토지를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감정평가사 가봤더니 야, 이 표준지 공시가를 가지고 이걸 감정평가하기에는 조금 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야, 이거는 우리 적정한 실거래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겠다. 그럼 적정한 실거래가 뜻이 뭔데? 거래가 있으면 거래 금액이잖아요. 맞아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겠다는 거는 공시지가 기준법 쓰겠다는 겁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쓰겠다는 겁니까? 그렇지. 감정평가사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뭘 써야 된다?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다야 하여야 한다야? 하여야 한다. 줄 치세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 아니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지. 딴 거 못 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답니다. 알아두세요.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도 우리가 공부해놔야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물어볼 때도 있고 공시가 기준법을 물어볼 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계산 문제 풀 때 차이점 하나도 없어.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이 있다는 거고 공시가 기준법은 사정보정이 없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똑같잖아. 시점 수정도 똑같고 지역요인 비교도 인근 지역에 있다 그러고 개별요인 비교는 상승식 쓰라 그러고 마지막 차이점 뭐예요? 면적. 거래사례 비교법은 면적이 있었다. 면적. 공시가 기준법 면적 없다. 면적 없어요. 자, 이제 수익 방식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교재 516페이지입니다. 자,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방법을 뭐라 부릅니까? 수익 환원법이라 그러죠. 맞아요. 수익 환원법은 수익 방식에서 뭐 구하는 방법이다? 가액 구하는 방법이에요. 가액. 자, 우리 교재 볼게요. 516페이지 회색입니다. 회색. 수익 환원법에 의의 1번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괄호할게요. 환원하거나 환원 괄호 할인하여 할인 괄호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한다. 가액이라는 글자 중요해요. 임대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뭘까? 이게 무슨 말일까 봅니다. 이 수익하는 법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해요. 자, 여기 건물이 있어. 건물. 이게 대상 부동산이에요. 자, 이 대상 부동산을 감정평가해달라고 의뢰가 왔는데 감정평가사가 수익 환원법을 쓰려고 그럽니다. 그럼 수익 환원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동산에서 장래 수익이 발생합니까? 임대료 같은 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순수익이나 현금 흐름도 들어옵니까? 우리 현금 수지 공부했잖아요. 한마디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이죠. 수익. 이것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것들을 현재 가치 구하라. 이거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구해라. 그럼 현재 가치 구해서 다 더한 거를 이 부동산에 뭐로 봐라? 가격으로 봐라. 이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우리 가치가 뭐든가요? 가치의 개념.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 지난주에 했잖아. 그럼 이것도 지금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값 구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있잖아, 내가 지금. 맞아요. 그러면 수익 환원법이라는 거는 가치 개념하고 거의 같네? 그렇지.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가장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에요.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가치의 개념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감정평가라는 게 뭐예요? 감정평가는 어떤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가지고 그거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해가지고 그게 얼마짜리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감정평가거든. 맞아요? 가치는요, 장래 발생할 일 현재값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수익환원법은 가치 개념에 가장 충실한 방법이에요. 장래 발생할 이 현재값을 이 부동산 가격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은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이고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에요. 가장 이론적이에요. 우리 교재에 아마 그런 말도 있을 거예요. 장단점에 보시면. 참고로 우리 거래사례 비교법 있죠? 거래사례 비교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물건의 가치를 구하라. 이 학원 건물의 가치를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사실은 이 학원 건물의 가치를 구하려면 이 학원이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 거야. 앞으로 발생할 수익의 현재값이 이 건물의 가치야. 이게 가치의 뜻이잖아. 맞아? 이게 수익환원법 이렇게 한다는 거니까. 그 가치 개념하고 딱 맞지?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물건을 어디서 찾아? 인근역에 샀는데 시점이 과거에 거래가 있었던 물건을 찾아가지고 과거에 이 물건이 10억에 거래가 됐는데 그거를 지금 시점으로 뜯어 맞추는 거잖아요. 논리적입니까? 이론적으로는 비논리적입니까? 이게 비논리적인 거야. 가치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거야. 그렇지? 안 그래요? 가치라는 건 장래 발생할 일이 현재값인데 이게 진정한 가치의 뜻인데 이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비슷한 물건이 과거에 얼마가 거래됐는지를 봐가지고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은 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비논리적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많이 써. 왜 많이 쓸까? 사례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사례가 그렇다는데. 실제로 그래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지금 10억이지만 실제로 거래는 15억에 거래가 되는데 그럼 이걸 10억으로 봐야 되느냐 15억으로 봐야 되느냐 이 얘기잖아요.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지만 실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뭐가 우월하다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우월하지. 그러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방법. 얘는 논리적인 방법. 아까 제가 줄은 안 쳤어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그런 말 있어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아파트 101동 202호 평가해달래. 거래사례 비교법은 계산이 복잡할까요? 간단할까요? 여러분들만 복잡해. 아주 간단해. 여러분들만 어려워. 아까 실제로 안 어려웠어. 자, 볼까요? 아파트, 만약에 여기 뭐 인근에 무슨 아파트 있노? 홈타운 101동 502호 평가해달라고 감정평 거래 들어왔습니다. 사실 감정평 안 가도 돼요, 사실은. 관리실에 전화해. 최근에 거기 거래된 부동산이 아파트 있어요? 이랬더니 있대. 관리사무실. 어딘데요? 옆집이래. 503호래. 얼마에 거래됐는데요? 5억에 거래됐대요. 아, 그래요? 그럼 뭐 형님하고 이거 특수 뭐 인척관계 거래입니까? 아니래. 일반인하고 거래래. 사전 고정 없지? 네. 언제 거래됐대요? 일주일 전에 거래됐대. 시점 수정 없지? 네. 지역 요인 같은 동이라니까. 할 거 없잖아. 개별 요인 옆 아파트 옆집 구조도 똑같아. 개별 요인 비교할 거 없어. 네? 수정할 거 하나도 없네? 그럼 그냥 5억이야. 아주 간단하지.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요. 실정적이잖아. 현실적이고. 우리만 어렵다니까. 이 문제를 푸니까 실제로는 쉽단 말이에요. 그럼 지역인 비교하라고 그래. 10% 비싸게 샀다는데요. 10% 까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개별 요인이 5% 오셔야 돼. 5% 까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래. 하여튼 그래요. 자, 수익환원법은 가치 개념에 가장 부합되고 가장 이론적인 방법이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수익환원법이라는 거는 장래 발생할 순수익의 현재 가치 구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현재 가치 구하는 거를 할인한다 그랬거든, 제가. 기억납니까?
그래서 할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할인. 딴 말 쓰면 안 돼. 공제 이런 말 쓰면 안 돼. 그리고 환원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게 현재가치 구하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수익환원법이란 장래 발생할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부동산,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수익 가액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수익 가액. 수익 가액이 뭔데? 수익환원법에서의 가액이 수익 가액이죠. 네. 혹시 여러분 전에 제가 투자론 할 때 잠시 설명드렸는데 우리 지가 있죠. 지가 토지 가격이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더라 이거? 토지는 장래 이익이 발생이 안 해. 토지에 장래 수익이 발생하죠. 지대가 장래 수익이잖아 이게. 맞아요? 이건 장래야. 지가는 현재야. 현재 가치잖아. 그럼 미래하고 현재를 같게 만들려면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때? 할인율 들어가는 거거든. 장래를 현재로 만들 때는 할인율이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가치 한번 보여볼까요? 장래 순수익을 투자가치 이거도 현재거든. 현재값이거든. 할인율로 나눠주면 돼요. 할인율로 하나 더 해봅시다. 뭐 시장가치도 있어. 시장가치를 구하라 그러면요, 장래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눠주면 돼요. 시장가치가 현재가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를 딱 채야 돼. 장래가 미래 아닙니까? 장래의 미래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바꿀 때는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 들어가구나. 맞아? 그럼 이때 지가 구할 때 할인율은 이자율 써요. 투자가치 구할 때 할인율은요, 뭐 쓰더라?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요구 수익률 쓰지. 시장가치 구할 때 할인율은요, 기대 수익률 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미래 수익을 현재 값으로 바꿀 때는 할인율이 들어가야 되구나. 할인율로 나누는구나. 그리고 할인율이라는 건 뭐니까 다양한 게 있네. 할인율은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할인율은 보니까 이게 다 수익률이야. 할인율은 다 수익률이야. 수익률을 우리가 다른 말로요, 환원율이라고도 그래요. 내가 투자한 돈이 돌아오는 거니까 환원해서 돌아오는 거거든. 그래서 수익률이 환원율이라 그래. 자, 그럼 봅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수익가액이라는 것도 결국 보니까 장래 순수익의 현재값이라며. 네?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겠네. 장래 순수익에다가 뭐로 나누면 돼? 할인율. 이런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수익 가액 구할 때 쓰는 할인율은 뭘 쓰느냐면 환원이율을 쓴다고요. 지가 구할 때 할인율은 이자율 쓰고, 투자가치 구할 때 할인율로 요구 수익률을 쓰고, 시장가치 구할 때 할인율로 기대 수익률을 쓰는 것처럼 수익 가액 구할 때 쓰는 할인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환원이율이라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이 식을 기억을 해야 되겠네. 수익 가액 구하려면. 자, 그러면요, 올해 제 생각에 수익 가액 구하세요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자꾸 요즘 책을 자꾸 물어봐. 그래서 적상 가액 구하세요, 비중 가액 구하세요, 공시가 기준법, 수익 가액 구하세요는 항상 우리 연습을 해놔야 돼요. 실제로 안 어려워요. 여러분 겁을 내서 그래. 숫자만 나오면 겁을 내거든. 숫자만 나오면 겁을 내요. 그런데 계산 문제는 의외로 깔끔합니다. 연습 조금 해놓으면.
자, 그럼 우리 뭘 시험에서 보세요. 수익, 가액, 과세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우리 뭐 알아야 돼요? 장래 순수익. 뭐 알아야 돼? 환원이율 알아야지. 맞아요? 우리 계산 문제 볼 때 장래 순수익으로는 순영업 소득 씁니다. 그냥 순영업 소득 쓴다고 생각해. 순영업 소득 써. 가르쳐주면 그거 쓰면 되고요. 안 가르쳐주면 우리가 구하면 돼요. 순영업 소득 구할 줄 알아요? 못 구하지.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 빼면 돼. 자, 그 다음에 환원이율 있죠?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여섯 가지 있어요. 옛날에 많이 물어봤어요. 옛날에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최근에는 잘 안 물어보고요. 가르쳐 줘버려요. 환원이율을 가르쳐 줘버려요. 그러니까 환원이율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는 뭐를 안 가르쳐 줄까? 순영업 소득 안 가르쳐 줘요. 순영업 소득을 가르쳐 주면 우리 보고 환원이율을 구하라는 뜻이고요. 환원이율을 가르쳐 줘버리면 순영업 소득을 우리가 구하라는 뜻이야. 둘 다 구하라는 얘기는 안 해. 시간 많이 걸려. 이제 우리 출제자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면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되고, 환원이율을 가르쳐 주면 이거 구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그래가지고 수익가액 구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조금 이따 이건 해볼 거고요. 자, 식을 한번 변형해 볼게요, 제가. 자, 수익가액은 장래, 과거 그러면 안 됩니다. 장래 순영업 소득을 환원이율로 나누는 거예요. 이 둘은 바꿀 수 있나요? 자, 2는 3분의 6입니까? 예? 2는 3분의 6이죠? 이 두 개 바꿔볼게. 3은 2분의 6. 맞아요? 바꿔도 되네? 내가 바꾼 게 아니고 옛날부터 되고 있다. 원래 되는 거야.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럼 이 두 개 바꿔도 되네? 바꿔볼게요. 환원이율은 수익가액분의 순영업 소득이네요. 맞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바꾸니까. 이거 두 개 바꿨을 뿐이야? 내가 이상했다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수익가액이라는 거는 결국 부동산 가격이죠. 수익가액은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수익환원법에 의한 부동산 가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가격이고 이건 순영업 소득이네. 그럼 이건 뭐야? 10억짜리인데 2억 벌었다 이 얘기잖아. 수익률이네. 총 수익률 아닙니까 이거? 부동산 가격분 순영업 소득이니까. 그래서 이 환원율은 일종의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환원율은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환원율이 수익률인데 이거는 다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20억 있어요. 20억. 생각만 해도 좋다. 20억. 자, 그럼 20억을 가지고 은행에 저금했어. 은행에. 그래가지고 20년 뒤에 찾았어요. 20년 뒤에. 그럼 원금 찾습니까? 네. 이자도 있나요? 네. 그래. 원금하고 이자까지 같이 받지. 자, 근데 20억을 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건물을. 자, 그래가지고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금 보장됩니까? 건물이 낡아버리잖아, 지금.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은행에 저금했을 때는 원금이 보장되는데 건물을 사면은 상각이 되어버리니까 그만큼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은행에 똑같아지려면 기본적으로 은행 이자율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상각률만큼 수익을 더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원이율은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야. 은행 이자율에다가 상각률만큼을 더, 그렇죠. 더 수익을 더 내야 돼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내가 샀는데 은행 이자만큼만 수익을 내서는 안 된다. 감가상각되는 정도는 충분히 더 이익을 내줘야만이 은행에 저금한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 건물 투자해가지고 뭐 은행 이자만 벌면 되지. 이거는 경제 개념이 없는 사람이야. 상각률까지 다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렇지. 이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자율을 자본 수익률이라고도 부르고요. 상각률을 자본 회수율이라고도 그래요. 이 식은요, 이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 식은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출제 교수에 따라서는 이 이자율을 할인율이라고 표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이자율이 대표적인 할인율이거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교재 보세요. 516페이지 보시면 수익가액, 환원율분의 순영업소득 돼 있죠? 보이세요? 근데 환원율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순영업소득은 당연히 총수익에서 총비용 뺀 거니 이거는 참 보시면 되고, 환원율은 결국 자본 수익률 더하기 뭐라고요? 자본 회수율이라는 겁니다. 그럼 자본 수익률이 뭐에 해당하냐면 이게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본 회수율이 뭐라고요? 상각률이에요. 됐어요? 그럼 계산 문제를 못 풀면 이 식이라도 알아놔야 되겠죠? 특히 이 가로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가로 끼우기 이렇게 나온다니까. 알아두셔야 돼. 이거 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거 나온 김에 한번 봅시다. 이거는 수익 환원법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작년에 나왔는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많이 틀린다. 자,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장래 순수익을 할인율로 나눈다 그랬죠? 맞아요? 이 할인율이라는 거는 큰 의미에서 수익률을 의미해요. 수익률을 의미한다고. 수익률을 환원율이라고도 그래. 환원율. 수익률이라는 말이나 환원율이라는 말이나 같아요. 같다고요. 그러면은 종합수익률은 종합환원율이라 그러고요. 지분배당률은 지분환원율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환원율은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은 일종의 다 할인율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할인율이 커지잖아. 할인율이 커져.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부동산의 가치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네? 이게 커지면 작아지죠?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이 현재 가치라는 거는 할인했다는 뜻이니까. 자, 이거 꼭 알아두세요. 할인율이 커지면 현재 가치 작아져요. 그럼 저기서 환원율이 커지잖아. 환원율이 커지면 부동산 가격 낮아지는 겁니다. 정의하다고. 그럼 이 환원율에는 요구 수익률도 있고 기대 수익률도 있고 이자율도 있고 환원율도 있고 다 된다고요. 그래서 할인율이라는 말이나 환원율이라는 말이나 수익률이라는 말이나 거의 비슷한 애들이다. 이런 감을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환원율은 어떨 때 커질까? 위험이 커지면 환원율도 커지겠죠. 요구 수익률 생각하면 돼요. 그건 나중에 봅시다. 그럼. 일단 요거라도 기억해 둡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식 기억하고요.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환원율 구하는 방법 할 거예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 하고, 그리고 수익가액 구하는 거 한 개 정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